반갑습니다. 점심 드시고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오전에 유럽 분들 정말 좋은 발표, 그 다음에 이시 부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독일 모델, 한국 정부가 독일 모델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 모델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이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영화가 지금 중단되었고 앞으로도 사실상 민영화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절대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꼭 한번 짚고, 저는 한국 정부도 정확하게 이건 민영화다 아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는 우리는 민영화 절대 안 할 것이고 경쟁체제만 도입할 뿐이고 독일 모델로 지주회사만 만드는 거지 민영화는 안 하는 것이다.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서로 되니까 좀 이야기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민영화냐 아니냐 이 개념부터 좀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 본격적으로 또 급속하게 철도 분할 민영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저 기억도 생생한 것이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급박하게 민영화가, 철도 민영화가 정해졌고, 당시 경제부총리는 조속한 철도 민영화가 한국의 신인도를, 국가적 신인도를 올릴 것이다. 알듯 모를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철도 산업의 발전적 측면보다는 국가 전체가 당면했던 그런 어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철도 민영화는 어떻게 작동되었던가 라는 점들을 저는 이번 글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는 한국은 국유 국영체제, 철도청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남북한하고 인도 스리랑카밖에 없다고 계속, 나머지는 대부분은 민영철도다 라고 했던 정부인데, 지금은 대부분 민영화 아니다, 우리는 절대 민영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는 이걸 경쟁체제 도입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민영화든 경쟁체제 도입이든 자유화든 그 무엇이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철도라고 하는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와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보고 너는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모르겠지만, 시장의 실패 때문에 지금 우리는 1대 99의 사회를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가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파산해야 될 그 투기자본 금융회사를 막대한 혈세로 다시 사실상 막아줬을까? 라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철도나 물이나 가스나 오늘 오전에도 다 살펴봤지만 이런 필수적인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따라 맡겼을 때, 그리고 시장 원리의 가장 큰 핵심은 경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절대 경쟁체제지 민영화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왜 민영화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분할해야 됩니다. 내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분할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복수가 있어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세션 아시아이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를 조금 아까 이시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한국 정부는 많이 예를 든 게 일본 사례였습니다. 일본 분할되었다. 분할돼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역 독점이죠. 동일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서일본 JR이 영업하지 않습니다. 동일본 도쿄에서 오사카 간 세계에서도 가장 상업성이 좋은 이른바 도카이도 신칸센,
JR 동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도카이도 신간센 제가 사장으로 가더라도 당장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도 3사 중에 시코쿠 JR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장으로 가더라도 흑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분할됐을 뿐이지 동일한 노선 간의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R 화물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한국 정부는 아까 오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영업키로가 4,000k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철도에서 각종 다양한 분할 방식들을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적인 분할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화물에 대한 분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금 삭감이 JR 화물에서도 나왔다고 했지만 JR 화물의 기관사들이 JR 동일본의 기관사보다 게을러서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분할을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비효율은 발생되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철도 산업의 특징은 운임으로 회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도 적자 이야기, 국토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고민하는 점을 저도 알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국철도공사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적자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운임만으로, 그 운임 종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운임만으로 결코 건설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전체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보조금들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왜 그렇게 보조금을 줄까? 그것은 운임 외의 환산되지 않는 가격, 돈으로 환산되는 건 가격이라고 했을 때 환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있는데 환산하지 않는 그런 시장 가격과 배치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단순히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오전에도 다 나왔지만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약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비용들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철도가 아까 채산성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하루빨리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개량 조치들을 해나가면서 철도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성, 안전성, 에너지, 환경 이런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 성격을 가지는 철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유럽 사례를 보아도 알지만 하나의 유럽, EU의 정책이죠.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철도는 통일돼야 되고 물론 신자유주의,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고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고 그 하나의 일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철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건국 초기에 대륙적 횡단철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방을 유지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북한 철도를 통해서 사회 통합성을 높여야 되는데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문제, 만약에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교차 보조가 없어지고 지방선에 대한 보조가 끊겼을 경우에 사실상 이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지역의 공동화 현상,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계산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교차 보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수서발 KTX를 떼려고 하는 이유도 자꾸 코레일이 흑자나는 노선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차피 적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다가 계속 교차 보조를 해주고, 그럼 적자선에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안 하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계속 게으르게 방만하게 적자선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부 표현대로하면 코레일의 부당한 어떤 개입들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수익성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교차 보조를 못하도록 떼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교차 보조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다. 왜냐하면 교차 보조가 나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KTX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것이고 그 국민이란 지방선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더 많은 오히려 KTX의 서비스가 직접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 더 많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KTX가 왜 KTX가 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돌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죠. 따라서 KTX를 통해서 그 수혜는 지방선의 교차 보조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가 소위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정부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차 보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차 보조를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KTX를 건설해서 그 이윤이 철도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정부 당국자들의 철학.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민영화, 자유화의 효과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국철도 국제심포지엄이니까 한국철도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그럴 대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철도는 일제, 오늘 일본에서도 오셨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어떤 산물로서 1899년 개통되었고 그것은 바로 대륙 침략을 위한 어떤 교두보였고 식민지 수탈을 위한.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도 다 1, 2차 대전 때는 철도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한국철도 그런데 한국철도의 특징은 한 가지는 상당히 영업 키로가 작다는 거죠. 저는 계속 느끼는 거지만 과연 이게 분할할 만큼의 영업 키로가 되는가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다른 여기 오신 유럽 각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영업 키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개막식에서 경실련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미국적인 그런 사회가 아닌가. 자동차 중심에, 도로 중심에. 철도는 좀 사양 산업이고 그래서 국가에 부담되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든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어떤 매각 조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남북 분단이 저는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대륙철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 비전이 없어졌고 남한은 거의 섬과 같은 말하자면 홋카이도 정도 되는 대륙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철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철도 산업을 그렇게 크게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군사 독재입니다. 한국의 오랜 군사 독재는 공공부문은 썩었고 공무원들은 썩었다. 군인 출신들의 철도청장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한 회사가 운영하면 좀 더 뭔가 좋을 것 아닌가라는 일종의 그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싸워나가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형성되었지만 우리는 아주 취약한 공공부문. 우리나라 공기업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담배인상공사 같은 공기업이 담배가 과연 공공적이어서 우리가 공기업에서 운영하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의료나 교육 같은 부분은 민간에게 맡겼고 제철소나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영이 운영됨으로써 국영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떤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민영화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민영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정책 수립 과정은 각국에서 다 사례가 있지만 각 나라마다 철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아주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차례 총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정책은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 4.20 노정 합의의 결과이고 그것이 입법화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골자는 바로 상하분리였습니다. 상하분리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공사화로 공기업, 그 중에서도 주식 발행하지 않는 순수한 공기업으로 출발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목표대로 정부가 주장했던 그 목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합의 또는 노정 간의 합의 또는 타협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철도 산업 구조가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들은 또는 민영화론자들은 이걸 흔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합니다. 예컨대 상하분리를 하고자 했을 때 정부는 상하분리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금방 이시 부위원장님 상하분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상하분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운영자에게 건설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상하분리하면 분할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정부는 그때 분할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하분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투자 책임이 명확히 되었는가? 지금 돌아볼 때, 10년을 돌아볼 때. 그것은 지금 막대한 부채로 넘어가고 있는 건설 부채가 시설공단에 막대하게 넘어가고 있고 이 막대하게 넘어간 시설공단의 부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운영자에게 더 높은 선로 사용료를 요구해야 하고 코레일이 요구하니까 코레일은 지방선에 교차 보조해야 되니까 선로 사용료 회수가 늦어지고 그러니 이참에 새로운 코레일은 새로운 KTX 노선은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조기에 빨리 이 건설 부채를 선로 사용료로 환수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과연 건설 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하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운영자가 건설비를 다 내게 되는데 선로는 정작 갖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철도는 왜곡된 상하분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분리의 장점은 다 없어지고 분할 민영화의 기재로만 작동되고 있다. 이게 저는 10년의 평가입니다. 그것이 건설공단의 부채로 막대한 부채로 남아있고 철도공사의 운영 부채로 증가되고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맡은 철도공사가 이제 수서발 KTX를 통해서 운영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현 시점에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KTX 노선을 또다시 분할함으로써 한국철도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토론자들이 말씀하겠지만 아까 악설학생 위원장께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할 민영화 마지막 귀결은 바로 다국적 기업으로의 폐기업, 사적 독점으로 유럽 사례를 우리의 경우에 비춰보면 바로 한미 FTA에 정면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지금도 강조하지만 국토부 장관 이하 관료들이 설마 미국에게 알짜배기 노선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기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과연 이게 정부의 의지로서 막을 수 있는 문제인가?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대단히 시장주의적인 건설회사 CEO 출신의 대통령이 출발하자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의됐던 사항을 뒤엎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촛불항쟁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가지고 바로 민영화 계획으로 선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민영화의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유럽 사례 보니까 뭐 해운회사 출신, 자동차회사 출신 사장들이, CEO들이 내려가는데 한국에서는 경찰청장 출신의 CEO를 내려보내고 곧바로 제가 볼 때는 파업이 유도되었고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고 파업을 사실상 강력하게 진압하고 난 뒤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까 유럽에서도 여론 조작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민영화 추진하는 세력들은 거의 비슷한, 유럽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SNS,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했던 악의적인 그런 메시지, 즉 국민 세금으로 왜 철도 노조의 밥그릇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러한 악의적인 선전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제권 회수도 진행했습니다. 아까 일본 사례에서 운영회사의 관제권은 생명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제권이 없이 어떻게 다이아를, 스케줄을 잡을 수 있으며 정부는 철도공사로 출범시키면서 자율적인 경영을 하라고 철도공사를 출범시켰는데 철도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의 요체인 관제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가 이렇듯 구박받을 정도의 아주 형편없는 조직인가? 저는 유럽 사례, 일본 사례, 미국 사례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제가 한국철도,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레일의 한국철도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높은 안전성과 정시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열차는 정시에 오는 것이고 당연히 뭐 저렴한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시율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치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종종 잊을 때가 많고 이것들을 분할했을 때 과연 우리 지금 코레일이 유지하고 있는 정시율과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정책 당국자는 부채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철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국민들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적 동의 없는 KTX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민적 동의 없는 KTX 민영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국민적 동의란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한사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실의 공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국민 총투표를 할 것입니까? 바로 국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토부, 내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론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의지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이거는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 아니라고 했지만 지주회사 설립은 그 자체로 민영화입니다.
독일 사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약 위반입니다. 약속을 정부는 지켜야 합니다. 한미 FTA와 철도 민영화는 오늘 패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패널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철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나? 그것은 바로 일대 99의 사회, 그리고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수도권 과밀화, 계속 공동화되는 지역,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약자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는 어떤 존재여야 할 것인가? 이런 일대 99의 사회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존재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그런 가치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정부에게. 수도권 KTX 분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서발 KTX를 분할해서 코레일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서 코레일이 지원하고 있던 지방선과 화물에 대한 교차 보조가 중단되어서 지방선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또는 운행 횟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그 지방 주민들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더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한국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발전이?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될 국토교통부가 과연 그런 정책들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입니다, 바로. 코레일이 지금 여러 가지 적자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레일이 유지하고 있는 지금 수도권의 전철망, 그리고 KTX가 특별한 수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분할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안까지 대전까지는 통근 열차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통학하는 열차입니다. 우리는 KTX를 특별한 서비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면 여기서 발생시키는 코레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 그래서 도로 혼잡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코레일이 흑자라고 매도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정부가 외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일본 모델, 스웨덴 모델, 영국 모델, 이제 심지어 독일 모델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부가 아직까지도 입을 열고 있지 않는 게 바로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왜 박사께서는 10대 10이지만 사실은 네? 주주 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노동자 대표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철도가 공공재라면 그 서비스의 생산자인 노동자와 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과 소유주인 정부가 함께 이 철도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지배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과거 철도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었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부임되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있었고 그걸 막지 못했던 그런 공기업의 또 어떤 역설들을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효율을 걷어낼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 유일한 힘은 노동조합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모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철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자산에 함께 개입하고 논의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